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오늘은 기영도 시인의 시 질투는 나의 힘으로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동경은 타인에 대한 감정에서 비롯되는데요. 목적과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동경은 타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배우고자 하는 수용적인 태도고 행동과 사고방식을 모방하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질투는 타인이 가진 것을 자신이 갖지 못한 데 대한 불만과 상대를 비난하는 감정으로 상대의 불행을 통해 나의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동경은 배움에서 시작되고 질투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질투를 동경으로 바꾸려면 타인의 성공을 경쟁이 아닌 학습의 기회로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학습의 기회로 인식하는 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모방해 성장하려는 긍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오늘은 모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배우고 익혀 숙달의 경지에 이를 때 그 숙달의 원동력이 되는 건 바로 동경이다. 동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피어나지 않고 무언가에 능숙해지는 즐거움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 데즈카 오사무를 동경한 우라사와 나오키가 우주소년 아톰을 리메이크해 플루토라는 걸작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다. 동경하는 마음이 뿌리를 내리면 숙달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의욕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른다. 다시 말하면 동경과 의지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경하는 마음을 환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놀라움과 감동, 충만함이 있는 대상을 만날 수 있을까?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완전하게 이해해야만 좋아하고 동경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상이 가진 매력과 강력한 기운에 대한 반응으로 동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게 감탄하거나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미 숙달의 경지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의미이다. 우연히 만난 매력적인 대상이 가진 힘의 방향과 크기에 자신이 느끼는 동경의 크기가 맞아들어간다. 동경의 대상이 가진 힘과 동경하는 주체가 가진 힘이 반응하는 현상, 곧 동경이야말로 숙달법의 토대로서 보편적인 원리를 단단하게 지탱해준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타고났어도 대상에 대한 동경과 자부심을 상실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동경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는지 아닌지는 그 대상을 동경하는 마음의 강도에 좌우된다. 기량면에서는 나보다 뒤떨어지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가진 동경의 힘이 강하면 그것이 숙달에 대한 의지를 자극한다. 동경하는 마음의 유무에 따라 우리는 무언가에 심취할 수도 무심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동경을 동경하는 관계성이다. 이 관계성이 숙달법의 모체가 된다. 그러나 동경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마음으로만 머물고 있으면 꿈만 꾸는 단계에 머물고 만다. 사소한 것이라도 동경하는 대상의 행동을 따라해보고
그것을 실천해 사소한 성공의 체험을 쌓아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다. 결국 숙달에 이르는 비결이란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파악하려는 의식을 갖는 것, 그 행위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게 되면 인생 자체를 긍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경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그 대상을 모방하고 따라해 보면서 조금씩 성공하는 체험을 쌓아가고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 책에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훔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숙달로 이어지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녹여 습관화하는 게 관건입니다. 옛날부터 도자기 장인들은 문화생들에게 일일이 친절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초보자들은 장인이나 선배 문화생들의 행동을 어깨너머로 조금씩 관찰하면서 본인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죠. 말 그대로 모방과 연습이 아니면 배울 수도 터득할 수도 없는 것이 장인들의 기술이었습니다. 프로와 장인의 세계는 친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결과로 평가받는 냉정한 세계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배우고 훔쳐보아야만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반복해서 따라하고 경험하고 부딪혀 봐야만 비로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장인의 기술을 내가 배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달렸습니다. 기술을 훔친다는 건 결국 모방으로 시작해 그 훔친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만의 스타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훔친다고 하면 기술이 없는 사람이 숙달된 사람의 기술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상황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도 초보자에게 특정 기술이나 비법을 훔치는 일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는 전문가일수록 더 높습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능숙해지기 위한 힌트와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문가일수록 더 능숙하게 잘 훔쳐냅니다. 초보자 중에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술에 숙달했지만 그 사실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초보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에서도 전문가는 힌트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일수록 기술을 훔치는 힘이 더 능숙해지는 거죠. 기술을 훔치는 힘은 단순한 모방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술을 훔친다는 건 과정을 훔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훔쳐보고 따라하기만 해서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훔치는 힘 다음으로 중요한 건 요약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요약의 기본은 핵심을 남기고 그 외의 주변 요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버린다고 해서 무작정 쳐내는 게 아니라 남겨둔 핵심 속에 어떤 형태로든 녹여내야 합니다. 버려지는 요소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이러한 요약이 가장 이상적인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이란 결국 중요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무엇을 모방할지, 어디까지 모방할지, 그리고 모방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모방할 수 있는 힘의 분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시험 공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시험 범위를 100이라고 했을 때 배점이 20점밖에 되지 않는 전반부의 문제에 80% 이상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과 80점이 배점되는 문제에 80%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후자의 경우가 더 바람직한 접근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공부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은 비중이 크지 않은 문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정작 중요한 범위에는 손도 대보지 못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도 적절하게 에너지를 분배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실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 중요한 것, 그런 기본적인 기술 연습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바로 숙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한 축구 선수는 뛰어난 기량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기본기를 철저히 다져왔다. 인류 선수일수록 80%인 기본기를 꾸준히 반복하고 체화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요약하는 힘은 공부를 할 때는 물론이고 말을 할 때, 자신의 일을 설명할 때 더 빛을 발합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든 인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말과 생각을 하나의 핵심 단어로 표현하는 요약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요약을 잘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 자체가 아주 간명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훔치는 힘, 그리고 요약하는 힘에 이어 이 책에서는 세 번째로 필요한 건 추진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고 배우고 익혔다고 한들 추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책 인류의 조건에서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물려줄 세 가지 힘이라면 바로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인상적이었던 이 책의 에필로그 부분을 소개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숙달의 보편적인 원리에 매달리는지 이야기하고 싶다. 그것은 아마도 에너지와 관련된 과제의식 때문일 것이다. 숙달의 요령을 터득하지 못한 채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며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울컥 짜증이 솟구치거나 욱하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들은 사실 과잉 에너지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에너지 문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에너지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주요 테마로 삼는다. 인간의 에너지를 조달 측면이 아닌 연소 측면, 즉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얘기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완전히 방전되었다고 느끼다가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에너지원이 열리며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게 움직인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나는 이 문제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철저하게 지칠 수 있으면 제대로 잠들 수 있다. 제대로 자면 개운하게 깨어날 수 있다. 깨어나서 활동하는 동안 심신의 에너지를 확실하게 연소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순환이 원활해진다. 반면에 뇌만 지쳐 있다거나 몸의 특정 부위에만 피로가 쌓이는 등의 불균형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도 균형이 무너지고 만다. 애매하게 남아도는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얘기해보면 소인은 가난한 때에는 나약하지만 부유하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말이 나온다. 그릇이 작은 평범한 사람은 여유가 조금만 생기면 과욕을 부리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을 범한다는 것이다. 나는 왠지 예전부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 내 삶을 돌아보더라도 옛 어른들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구나 하며 통감하게 된다. 군자는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 이상으로 함축하는 바가 깊고 유머러스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어째서 소인들은 여유가 생길수록 교만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잉여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바쁠 때는
자신의 에너지에 별다른 의식을 갖지 않아도 에너지를 충분히 연소할 수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 연소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면서 쌓이기 시작한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에너지가 엄청난 양으로 쌓여 본인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 그 불안과 번민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한 자각적 의식이 자리 잡았을 리도 없다. 게다가 갑자기 생긴 여유에 마음도 해이해진다.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점잖게 즐겨도 좋으련만 그것이 바로 소인의 슬픔, 태연자약하게 지내는 법을 모르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움직인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리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에너지의 완전한 연소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그 연소 방법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잉여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하고 몸과 마음을 골고루 지치게 만들 수 있다. 신체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은 과잉된 에너지를 철저하게 연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바에 비추어 보면 노인들 대부분은 에너지 부족으로 고민하면서도 반면에 에너지를 발산할 기회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즉 아무리 고령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진정 고민스러워하는 문제 역시 에너지를 어떻게 연소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분 좋게 피곤한 감각. 이 감각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느낌과 함께 안정감을 준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언젠가 죽는 날이 왔을 때 이 기분 좋은 피곤한 감각 속에 죽고 싶다.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고통이다. 그렇다고 해서 허무감에 젖어 생을 마감하는 것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생에 주어진 에너지를 완벽하게 고갈시키고 심신에 기분 좋은 피로감이 나른하게 퍼지는 상태라면 죽음조차 편안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죽음을 잠으로 바꾸어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하루 동안에 소비해야 할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하지 못한 채 잠드는 것은 고통스럽다. 확실하게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라면 피곤함에 젖어 자연스럽게 의식이 흐릿해지며 골아떨어진다. 그러나 잠들면 이대로 두 번 다시 눈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 채 잠자리에 들면 두려움에 잠들기가 어렵다.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게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심신에 나른하게 전해지는 피로감이다. 기분 좋은 피로감을 유발하는 생활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을 하나의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인생의 기본기를 이미 획득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인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보다 숙달이 효과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단편적으로 숙달은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 운동을 하든 예술활동이나 공부를 하든 일정 수준으로 숙달하려면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물론 숙달에 이르지 못했어도 반복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소모하면 피로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만함을 느낄 수 없다. 넘치는 에너지를 말끔하게 연소하고 충만한 피로감을 얻고 싶다면 숙달에 이르고 말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숙달의 진정한 즐거움은 자신만의 기술을 몸에 배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나와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던 기술이 연습을 통해 서서히 나에게 스며들어와 결국에는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나라는 인간을 충실하게 해준다. 최근 들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태어날 때
존재한 그대로의 나보다 기술을 몸에 익힌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무슨 일이든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숙달을 이뤄낸 체험은 자신 속에 근거로 자리 잡는다. 이때 얻은 기술 자체를 이후 다른 영역에 응용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에너지를 쏟아내고 얻은 숙달의 경험은 일종의 자신감의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활동을 할 때도 용기와 자신감의 원천이 된다. 근성, 노력, 연습, 희망, 신념이라는 단어들은 물론 심리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말들이지만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원리를 응용하는 차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면 숙달의 체험을 통해 삶의 충만함도 더해갈 것이다.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의 자기계발서 인류의 조건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